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나이는 많지 않지만 남들이 평생 한 번도 겪지 못할 큰 사건을 여러 번 겪고 이제야 안정을 찾았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아빠는 화장품 회사 연구원이셨어요. 항상 저와 오빠에게 많은 사랑을 주신 다정한 부모님 덕분에 저희 남매는 밝고 명랑하게 자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 행복을 채 10년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린 오빠와 저를 할머니 댁에 맡기고 지인 결혼식에 가다가 트럭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로 명을 달리하셨거든요. 어린 남매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동시에 잃고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지요. 그때 저는 고작 8살이었는데 충분히 부모님의 죽음이 뭔지는 알만한 나이라 장례식장에서 오빠 손을 붙잡고 엉엉 울고 있었어요. 빈소를 가득 채우는 향냄새도 너무 싫었고 TV로만 보던 장례식장 액자 속에 엄마와 아빠 사진이 있다는 게 그저 낯설고 무서웠거든요. 장례식장에 온 친척이라곤 고모와 큰아버지밖에 없었고 할머니까지 세 분이서 머리를 맞대고 저희 남매의 거처를 의논하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들이기 싫은 가구를 보듯이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큰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무서워 저희 남매는 본능적으로 할머니의 품에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칠순이 넘은 할머니는 손주를 둘이나 봐주시기엔 너무 연로하셨고 결국 집에 장손이라는 명목으로 큰아버지가 오빠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큰아버지 댁에는 사촌언니만 둘 있었거든요. 부모님의 장례식이 끝나고 저희는 큰아버지, 큰엄마와 함께 집에 돌아가서 익숙한 옷 가지며 책 같은 짐을 쌌어요. 오빠와 같이 갖고 놀던 장난감은 그 자리에 그대로인데 이상하게도 오빠랑 영원히 헤어진다는 생각이 들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3살 차이 나는 오빠는 저에게 제일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보호자였거든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주 인형을 가방에 우겨넣다 말고 큰아빠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물었어요. 큰아빠, 오빠랑 저랑 둘이서 우리 집에 살면 안 돼요? 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엄마 아빠도 없는데 이 큰 집에 어떻게 니들이 둘이 살아? 이 집은 이제 부동산에 내놓을 거다. 부동산이 뭐예요? 어린애는 몰라도 돼. 자, 저리 가라. 큰아빠 지금 바빠. 현준이, 윤지, 니들 놀지 말고 얼른 짐 안 쌀래? 큰엄마가 너네 옷이랑 신발이랑 각자 다 싸라고 했어 안 했어? 손이 그렇게 느려서 오늘 안에야 다 싸겠니? 빨리빨리 움직이란 말이야. 큰엄마는 어린 저희를 타박하면서 내내 툴툴거리더니 드레스룸에 있던 엄마의 옷이며 가방을 거실 바닥에 내팽개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거 동서 옷이며 가방이며 다 명품인데 죽은 사람 옷을 입기엔 영 찝찝해서 다 팔아야겠어. 여보, 이거 금액 좀 나오겠는데요? 그래? 수지 맞았네. 잘 보고 여기 싹 넣어. 눈을 번쩍이며 온 집안을 뒤지는 큰아빠 내외가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는데 오빠가 그 틈을 타 제 손을 이끌고 작은 방으로 갔어요. 오빠, 왜 그래? 쉿, 윤지야, 이거 받아. 이게 뭔데? 와, 반지잖아. 오빠는 주머니 속에서 웬 반지를 4개 꺼내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세히 보니 장식이 조금씩 다른 예쁜 은반지인데 반지 안쪽에 영어 이니셜이 써 있었어요. 저는 반지를 요리조리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이쁘다 오빠. 근데 왜 4개야? 방과 후 수업 시간에 내가 우리 가족들 주려고 직접 만든 거야. 엄마 아빠 이름도 안에 새겼어. 보이지? 응, 보여. 엄마 아빠가 봤으면 엄청 좋아했을 텐데. 제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시무룩하게 이야기하자 오빠는 제 어깨를 붙들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윤지야,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제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오빠가 너를 꼭 지켜줄 거야. 그런데 내가 큰아버지 집으로 가고 윤지 네가 할머니 집으로 가면 지금처럼 매일 같이 있을 수 없어. 내 말 이해하지? 응. 큰아빠 집은 부산이잖아. 할머니 집은 대전이고. 맞지? 그래, 맞아. 우리 윤지 똑똑하네. 멀리 있어서 맨날은 못 와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보러 올게. 약속해. 정말? 약속. 도장도 찍어, 오빠. 저는 손바닥 안에 반지를 꼭 붙들고 오빠와 함께 손가락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오밀조밀 모여있는 반지들이 제 손의 온기와 맞물려 참 따뜻했어요. 이어서 오빠는 제 손에 있던 반지 2개를 가져가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빠의 큰 눈에는 눈물이 잔뜩 맺혀 있었습니다. 봐봐. 내가 아빠 반지랑 내 반지를 가져갈게. 윤지는 엄마 반지랑 네 반지를 가져가. 그리고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이 반지를 보면서 우리 가족이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오빠, 울지 마. 저희 남매가 부둥켜 안고 울고 있자 한참 집안 곳곳을 뒤지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저희를 찾으러 왔습니다. 아휴, 조용해서 뭐하나 했더니 여기서 왜 청승맞게 울고 있어? 어이구, 이제 보니까 애들이 지 아빠를 꼭 닮았구만.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들 없으면 애들 당장 먹고 살 대책 하나 안 만들고 죽었지.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애들 다 키워놨더니 이게 갑자기 웬 혹이야. 에휴, 말을 말자. 말을 말아. 니들 30분 내로 짐 다 싸고 거실에 모여. 알겠어? 큰아빠는 작은 무역회사를 했었는데 어린 마음에도 잘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엄청난 기분파였고 술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할아버지 제사날마다 술이 얼큰하게 취해서 벌개진 얼굴로 방에 누워 코를 골곤 했죠. 그걸 보면서 할머니가 항상 똑똑하고 착한 네 동생 반만 닮아보라며 큰아빠에게 잔소리를 하셨던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큰아빠는 저희 아빠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남매를 살갑게 대해주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당장 기댈 곳이 없는 저희 남매에게 큰아빠는 꼭 붙들고 있어야만 하는 소중한 핏줄이었어요. 큰아빠의 등살에 허겁지겁 짐을 다 싸고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큰아빠와 큰엄마가 아빠의 골프채며 엄마의 옷들을 잔뜩 차에 실어서 저와 오빠는 뒷좌석 한켠에 몸을 잔뜩 쭈그리고 타야만 했습니다. 큰아빠는 곧 할머니가 올 거라며 8살 어린 저를 터미널에 혼자 내려주고 가버렸고 저는 그렇게 매일같이 꼭 붙어서 놀던 오빠와 생이별 해야만 했죠. 그날 차창 밖으로 뒤를 돌아보던 오빠의 얼굴이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오빠를 꼭 껴안아주기라도 할 걸 그랬습니다. 오빠의 약속이 무색하게도 오빠는 저를 보러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걸지 않았어요. 할머니께 물어보면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오빠가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 바쁘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나도 서운했지만 큰아버지 집 전화번호나 주소도 모르고 혼자 멀고 먼 부산까지 갈 길이 없으니 그저 오빠를 그리워하면서 살았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정을 주며 길러주셨지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졌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오빠가 보고 싶은 바람에 무작정 부산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가 기겁한 할머니께서 경찰에 신고하시는 바람에 경찰관 아저씨와 함께 다시 대전으로 돌아온 일도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 긴장을 한 탓인지 저는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몸살로 앓았습니다. 제가 고열로 밤새 앓는 소리를 하면서도 오빠 이름을 부르자 할머니는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그제야 사실을 얘기해 주시더군요. 어쩌자고 혼자 오빠를 찾으러 부산까지 갔어. 이 불쌍한 것. 네가 그렇게 찾는 너희 오빠 현준이 부산에 없다. 3년 전에 너희 큰아빠랑 호주 갔어.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가 왜 호주에 가요? 너희 큰아빠가 가족들 몽땅 데리고 전부 호주로 이민 가버렸단 말이야. 이 매정한 것들이 애미한테도 잘 갔다 연락 한 통 없는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나도 답답할 노릇이다. 윤지야. 나중에 니들이 둘 다 성인이 되면 현준이가 분명히 너 찾을 게다. 걔같이 동생을 좀 끔찍하게 생각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씩씩하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오빠 다시 만날 때 나 이렇게 잘 컸어요 보여줘야 하지 않겠니? 네, 할머니. 그럴게요.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할머니. 저는 오빠가 저에게 말도 없이 호주로 이민을 떠났다는 말에 망연자실했지만 도무지 오빠의 행방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머리가 좀 더 크고 나서는 호주에서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모임 사이트에 가입해서 오빠 소식을 물어보기도 했는데 오빠를 안다는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오빠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제가 씩씩하게 잘 살고 있다면 오빠가 언젠가 제 앞에 나타나 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저는 가족들 생각이 날 때마다 오빠가 준 은반지를 만지작거렸는데 처음에는 엄지에도 헐렁하던 반지는 세월이 지나 이제 새끼손가락에 딱 맞았습니다. 하도 만져서 처음처럼 빛나는 광택은 잃었지만 매일 끼고 다녀서인지 절대 녹은 슬지 않더라고요.
힘들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오빠가 준 반지를 만지작거리면 막연하지만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오빠에게 부끄럽지 않은 성인이 되고자 열심히 산 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24 여름에 할머니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둘이 살던 작은 집을 남겨주시고 끝까지 저를 걱정하다 떠나셨죠. 부고를 전하려 고모에게 큰아빠 소식을 묻자 수화기 너머의 고모는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네 큰아빠? 나도 모르지. 10년 넘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안 되는데 엄마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들어오겠니? 아휴, 윤지야. 너도 참 가엾다. 네 큰아빠라는 사람이 너희 엄마 아빠 목숨값 다 가지고 갔는데 행방불명이 웬 말이니? 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긴, 니네 부모님 하늘로 갔을 때 보험금이 몇 억이 나왔어. 애들 잘 키워주겠다고 후견인 자격으로 큰오빠가 가져갔는데 호주 가더니 입 싹 닫고 소식 없잖아. 아휴,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현준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저는 할머니의 죽음에 더해 큰아빠의 충격적인 소식을 알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옆을 지켜줬던 사람이 바로 지금은 제 인생의 철천지 원수가 된 전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은 당시 제가 대학생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회사의 상사였는데요. 8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처음 봤던 순간부터 반했다며 저를 집요하게 쫓아다녔어요. 업무 교육차 밥을 사주겠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테니 맥주 한잔 사주겠다. 집이 가까우니 카풀을 해주겠다. 온갖 가머니절로 저를 꼬셔내더군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는 저는 그런 전 남편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은 텅 빈 할머니의 빈소를 3일 내내 지키며 혼자가 된 저를 위로해줬고 저는 덕분에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죠. 그땐 그 남자의 그런 다정함이 독이 든 성배였을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렇게 2년 후 저는 남자친구의 독촉에 못 이겨 26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불지옥보다 더 힘들 줄은 까맣게 모른 채로요. 전 시모는 시부와 일찍 이혼하고 외동아들인 제 남편을 홀로 키웠는데요. 이혼 사유는 시부의 잦은 외도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배우자의 외도에 관한 일이라면 병적으로 끔찍해했고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제 남편도 결혼 후에 고삐가 풀렸는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제가 본인과 다른 회사에 다니게 되자 전 남편은 눈에 띄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자기야, 그냥 퇴사하고 집에 있으면 안 돼? 내가 알아봤는데 말이야. 거기 일도 엄청 힘들고 연봉 상승률도 복지도 최악으로 별로래. 내가 열심히 벌게. 우리 예쁜 자기는 집에서 쉬자. 응? 오빠, 농담이지? 내가 여기 들어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우리 여보가 너무 예뻐서 걱정돼서 그래. 나도 첫눈에 반했는데 누가 또 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 나 진짜 너무 불안해 자기야. 응? 오빠도 참. 나 갔다 올게. 벌써? 10분 있다 데려다 준다니까? 나 데려다 주고 가려면 30분은 돌아가야 하잖아. 동기들이 요 근처 산다길래 오늘부터 카풀하기로 했어. 늦었다. 나 다녀올게. 이따 봐요. 뭐? 카풀? 그놈 남자야 여자야? 윤지야! 윤지야! 저는 동기와의 약속 시간을 지키려 대답을 못하고 급하게 뛰어나갔고 다행스럽게도 시간 내에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동기들은 저보다 2살 많은 여직원과 동갑 남직원이었는데 그중 차주는 같은 동네에 사는 걸 알고 더욱 친해지게 된 동기 언니였어요. 드라이브스루까지 들러 기분 좋게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데 갑자기 동료가 백미러를 보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윤지 씨, 뒤에 보여? 검은 차가 아까부터 우리 따라오는 것 같아. 에이, 저희 드라이브스루까지 다녀왔는데 가는 길이 같은 거겠죠. 아니야, 저 차 드라이브스루에서 우리 바로 뒤에 있었어. 윤지 씨 아는 사람이야? 계속 여차선으로 왔다가 일부러 뒤로 붙었다가 너무 무서운데? 창문을 열고 뒤에 있는 차를 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태연하게 손을 흔드는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던 겁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안광이 이상하게 번뜩이는 느낌에 순간적으로 소름이 꽉 끼쳤는데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까지 걸더라고요. 여보세요?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 우리 공주님 출근 잘하나 오빠가 지켜봤지. 그나저나 남자 직원이 있네? 남 직원 있다고 얘기 안 했잖아. 이따 얘기해. 끊는다. 제 통화 내용을 들은 동료들은 윤지 씨 남편분이었냐며 소스라치게 놀랐고 저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대충 남편 외근 나가는 길이 겹치는 것 같다며 둘러댔습니다. 동료들은 남편의 행동을 의아해했고 저 또한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른 주제로 빠르게 돌렸죠. 바로 뒤에 바짝 붙으려면 아까 제가 나가는 순간에 재빠르게 차를 몰고 쫓아왔다는 말인데 대체 왜 그랬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전 남편과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크게 했어요. 오빠, 아까 뭐야? 왜 따라왔어? 동료들이 나 완전 이상하게 본 거 알아? 아니, 지금 화낼 사람은 난데 왜 네가 소리를 질러? 결혼한 지 6개월 된 여자가 남 직원이랑 카풀하는 게 정상이야? 왜 여자 직원 얘기는 쏙 빼? 차주도 언니고 남자 직원이 앞좌석에 나란히 앉고 나 혼자 뒷좌석에 앉았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전 남편은 제가 남자 직원과 한 공간에 있다는 것에 분개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명해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 더 이상 싸우기 싫은 생각에 한 수 접고 들어갔죠. 그래, 내가 미리 말 못한 거는 미안해. 그래도 이것도 내 사생활인데 오빠가 그렇게 따라오면 나 너무 곤란해. 앞으로 오래 볼 동기들이야. 알겠어. 전 카풀을 해야겠다면 윤지 너랑 동료 2명까지 아침마다 내가 싹 다 데려다 줄게. 기름값도 굳을 텐데 뭐가 문제야. 말을 말자. 카풀 안 할게. 됐지? 시부의 외도가 남편의 성장 환경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걸까요? 그때부터 전 남편은 매 순간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다못해 지인들과 카페 약속이라도 다녀오려면 나가기 전에 핸드폰을 탈탈 털어 카톡이며 문자까지 직접 검사해야지만 직성이 풀렸어요. 남편의 집착에 가까운 이상행동에 저는 숨이 막혔지만 오죽 상처받았으면 저러나 싶어 짠하기도 했죠. 그렇게 한 달 후 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기념으로 부서 회식이 잡혔습니다. 남편에게 회식 얘기를 하자 남편은 낯빛이 시뻘개졌지만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팀장님의 환송회까지 겸했던 회식이라 절대 빠질 수 없다며 잘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지났을까요? 회식 자리가 무르익어가고 모두 기분 좋게 즐기고 있는데 계속 울리는 문자 알람이 신경 쓰여 무음으로 바꿔버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당시 부장님께서 기분이 좋으셨는지 5만 원권을 2장 내밀며 직원들 숙취음료와 아이스크림을 인원수대로 좀 사다 줄 수 있냐고 부탁하셔서 신입사원이었던 저와 동기 언니, 남자 동기 셋이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하필 동기 언니가 화장실에 들른다며 먼저 나가 있으라고 했고 남편이 식당 앞에서 저를 기다리다가 남자 동기와 함께 나오는 저를 발견하고 냅다 동기의 멱살을 잡아버린 겁니다. 야, 이 개자식아, 너 뭐야? 남의 와이프한테 무슨 수작이야? 아, 너 윤지랑 같이 카풀하던 그 자식이구나? 너 이 새끼 윤지한테 사심 있지? 왜 이러세요? 윤지씨, 아는 사람이야? 오빠 진짜 미쳤어? 왜 이래? 내 동기야. 야, 정윤지, 카풀까진 내가 이해하려 해 노력했는데 유부녀가 지금 외간 남자랑 뭐 하는 거야? 너 잘 걸렸다. 오늘 깽값 제대로 물자. 어금니 꽉 물어라. 큰 소란에 놀란 회사 동료들이 우르르 달려나와 남편이 동기의 멱살을 잡고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남직원들이 황급히 2사람을 떼놓자 눈에 핏발이 선 남편이 분을 못 이겨 씩씩대더라고요. 저는 직원들의 흥미로운 눈빛과 안쓰러워하는 눈빛, 경멸하는 눈빛까지 애써 외면하고 금방이라도 남직원을 때릴 듯 달려드는 남편을 차 안에 우겨넣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오빠, 정말 왜 이래? 회식 자리도 회사 업무의 연장이야. 부장님이며 팀장님까지 있는 자리에서 이게 무슨 행패야? 뭐? 행패? 너 지금 말 다 했어? 남직원이랑 카풀하는 것도 간신히 참았는데 너 미쳤냐? 남자랑 시시덕거리는 게 네 회사 업무야? 아니, 다 못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오빠가 참았다고? 오히려 내가 참았지. 오죽하면 저럴까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어. 근데 이렇게 사리분별 못하는 못난 인간일지는 몰랐다고. 제가 불같이 화를 내자 남편은 깜짝 놀랐는지 기세가 한풀 꺾이더군요. 회사에 출근해 남편이 한 행동을 여기저기 사과하면서 저는 깊은 현타를 느꼈습니다. 동기들은 괜찮다며 저를 위로했지만 바보가 아니고서야 다들 저를 두고 쑥덕거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 방도 따로 쓰고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는 냉전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2주째 되던 아침, 저는 너무 놀라 나머지 입에 문칫솔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생리 소식이 없어 혹시나 하고 사봤던 테스트기에는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선명한 2줄이 그려져 있었죠. 남편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자 뛸 듯이 기뻐했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윤지야, 내가 미쳤었나 봐. 앞으로는 네 생활 존중할게. 응? 제발 한 번만 나 믿어주라. 너한테도 태어날 아기한테도 정말 잘할게.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마음이 약해진 저는 남편의 말을 한 번 더 믿어주기로 했어요. 남편은 그 뒤로 정말 달라지려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게 10달이 지나 예쁜 딸아이를 낳았죠. 아이를 낳은 다음 날 재벌집도 애용한다는 장명소에 다녀온 남편이 건넨 종이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정세은, 정민혜, 정서영. 우리 아기 성은 민씨잖아. 왜 정씨 이름을 받아왔어? 아, 그거? 네 이름이야. 뭐가 좋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이름을 왜? 아니, 내가 장명수 선생님한테 우리 이름이랑 사주를 얘기하니까 윤지 네 이름이 아기 사주랑 너무 상극이라잖아. 네 이름을 바꿔야 우리 애기한테 좋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둬? 뭐? 그래서 내 이름을 개명하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저는 평소에 미신을 믿지 않았기에 남편의 말을 무시했지만 남편은 심호까지 동원해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얘, 내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고. 글쎄, 네가 물이고 아기 사주가 불이래. 오행을 맞춰서 개명해야 애가 오래 산다잖니. 아기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시모와 전 남편이 끈질기게 저를 설득한 끝에 저는 결국 정민혜로 개명하기로 했습니다. 윤지라는 이름은 저희 할아버지가 직접 쥐어주신 이름이라 바꾼다니 섭섭했지만 남편은 얼른 서류까지 바꿔버리자며 일사천리로 움직였어요. 그 후 몇 달 동안은 다른 데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집에서 육아와의 전쟁을 치렀죠. 남편은 슬슬 제 퇴사를 종용했지만 저는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를 맘대로 휘두르려고 하는데 경제권마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참에 푹 쉬자. 응? 돈은 내가 다 벌게.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집에서 얌전히 애기 보고 가끔 나가서 기분 전환으로 쇼핑도 하고 얼마나 좋아. 오빠,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잖아. 1년 되면 아기 어린이집 보내고 다시 복직할 거야. 아니, 난 네가 왜 이렇게 회사에 집착하는 건지 당초에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이렇게까진 안 하려 했는데 너 회사에 숨겨둔 애인 있냐? 그때 그 새끼지? 김민호, 오피스 허즈밴드 뭐 그런 거냐? 오빠, 제발 좀. 맞지? 어쩐지 하윤이 나랑 닮은 구석이 없다 했어. 네가 그렇게 떳떳하면 이참에 유전자 검사해. 저는 그 말을 듣자 머릿속에서 폭탄이 펑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전 남편이 했던 행동이며 말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이런 사람과 평생을 같이 살 수 없다는 결론이 났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캐리어에 아기 짐들을 쑤셔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짐을 싸는 저를 어리둥절해하며 보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잠든 딸을 아기띠로 안아들고 저는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 오빠랑 못 살겠어.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그때 보자. 뭐, 이혼? 참, 아니면 아닌 거지 왜 가민 반응이야. 민혜야,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어떤 엄마가 돌도 안 된 애를 두고 이혼을 하냐고. 아니, 나 지금 어느 때보다 멀쩡해. 그동안 혹시 몰라서 차곡차곡 증거 모았고 네가 유책 배우자로 소송 판결내면 애도 내가 키우게 될 거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유책 배우자? 내가? 유책 배우자. 네가 나한테 한 말, 폭력적인 행동까지. 그날 식당 CCTV며 내 차 블랙박스에 다 찍힌 건 알고 있지? 오늘 베이비캠에도 다 녹화됐으니까 발 빼면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말 다 했어? 야, 정민혜! 정민혜! 뒤를 돌아보자 남편은 주섬주섬 옷가지를 걸치고 있었고 저는 남편이 쫓아오기 전에 재빨리 아이와 함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을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타고 무작정 서울역으로 향했지요. 시모와 남편에게서 번갈아 폭탄 전화와 문자가 오길래 조만간 집으로 이혼 소장 보낼 테니 잘 받으라는 문자 하나를 남기고 두 사람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대전으로 가서 어린 시절에 할머니랑 같이 살던 집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이었죠. 가전 하나 없는 휑한 빈집을 보면서 저는 대체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지, 회사에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온통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핸드폰으로 아이 분유와 이불, 식기 같은 당장 필요한 생필품들을 주문했는데 추가로 주문하려 보니 전 남편이 카드며 계좌를 싹 막아버렸더라고요. 수입을 모두 한 계좌에 모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죠. 당장 생활에 필요한 돈을 계산해보니 지금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도 어떻게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구인구직 어플에서 이 동네 구인글을 쭉 봤는데 제 전공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었고 그나마 비슷한 업종도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자리였어요.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긴다고 해도 도시면 하원해야 하니 10개월 아기 엄마가 주변 도움 없이 회사를 다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바꿔서 거리로 나가 아르바이트 공고문이 붙은 가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아르바이트생 구하시나요? 어서 오세요. 네, 구하긴 하는데 혹시 아가씨 얘기예요? 사장님들은 앳된 제 얼굴과 안고 있는 아기를 번갈아 보고 난감한 표정으로 거절을 하더라고요. 중간에는 버스까지 타고 꽤 멀리 왔는데도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상심하고 지쳐버린 저는 아이 분유도 먹이고 잠시 쉬었다 갈 요량으로 길가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저 아이스 캐모마일 한 잔 주세요. 네, 4,500원입니다. 어머, 아기가 너무 귀엽네요. 몇 개월이에요? 우리 준서 어릴 때 생각나네. 감사합니다. 10개월이에요. 카페 주인은 30대 초반쯤 되는 젊은 여자였는데요. 생글생글 웃는 인상이며 목소리가 참 듣기 좋았습니다. 그때 난감하게도 잘 자던 딸이 깨더니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는 거 보니 딱 배고픈 것 같은데요? 혹시 분유나 이유식 가져오셨어요? 마침 분유포트가 있어서 저희가 데워드릴게요. 여보, 이것 좀 따뜻하게 데워줄래? 알겠어. 베이커리도 함께하는 카페였는데 주방에서 사장님이 한창 빵을 굽는 중인지 얼굴은 보이지 않고 달콤한 빵 냄새와 함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모님은 친절하게도 따뜻하게 데운 분유와 제가 시킨 캐모마일에 금방 구운 쿠키를 곁들여 서비스라며 자리로 갖다 주시더라고요. 칭얼거리던 아이에게 분유를 먹였더니 곤히 잠들어 버리기에 저는 잠시 카페 내부를 둘러보며 제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화분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는 예쁜 공간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일하면 진짜 좋겠다. 계산대 쪽에 붙어있는 구인글 종이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한참을 망설일 때였습니다. 갑자기 웬 남자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리더라고요. 아까 제가 분유 데워드린 손님이시죠? 혹시 일자리 찾으세요? 뒤를 돌아보자 앞치마를 두른 사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느낌에 꼭 어디서 본 것만 같은 친근한 얼굴이었죠. 저희 부부도 하루 종일 있긴 한데요. 쉬엄쉬엄 하고 싶어서 오픈부터 마감까지 풀타임으로 일할 직원을 구하고 있어요. 생각 있으세요? 일자리를 구하는 건 맞는데 제가 아기를 혼자 키워서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어린이집 영아반은 2시면 하원하는데 풀타임은 안 될 것 같네요. 혹시 바리스타 자격증 있으신가요? 네, 대학생 때 취미로 따놓은 자격증이 있긴 해요. 서비스업 해보신 적은요? 영업팀에서 사람 대하는 일은 오래 해봤습니다. 좋은데요? 아이가 걱정되시는 거면 하원 후에 카페로 데리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아들도 오후에는 카페에 있고 저희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봐드려도 되니까요. 네? 그게 정말이세요? 이렇게까지 편일히 봐주셔도 될지.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근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 이름은 정민혜입니다. 그렇군요. 민혜 씨, 다음 주부터 출근 가능할까요? 그 뒤로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요. 저는 얼떨결에 당장 카페 직원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더 바빠지기 전에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지만 담당 국선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을 극구 거부하며 반복해서 제 소재지만 묻고 있어서 당장은 이혼 판결이 힘들 것 같다고 전해왔어요. 이 지독한 악연이 언제쯤 끝날지 막막하고 괴로웠죠. 하지만 카페 일을 할 때만큼은 이런 시름을 잊을 수 있었는데요. 사장님 내외도 친절하실 뿐더러 향긋한 커피향을 맡고 있으면 저를 아프게 했던 과거들까지 싹 씻겨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일한 지 3개월이 지나자 저는 사장님 부부와 꽤나 친해져 대략적인 제 사연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집착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이혼 소장을 보냈다는 간단한 얘기였죠. 사장님 내외는 전 남편 얘기를 듣고 마치 자기 일처럼 분개해줬어요.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사장님은 볼수록 기억 속의 오빠랑 닮은 느낌이었는데요. 오빠가 컸으면 이렇게 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눈매며 입꼬리가 똑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서 봤던 사장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오빠와 같지 않았을 뿐더러 호주로 간 오빠가 여기 대전에서 카페를 할 리가 없기에 그저 신기하게도 닮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유난히 한가롭던 어느 평일 오전이었어요.
사장님 내외가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어서 오세... 요... 여길 어떻게 온 거야? 미네야,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았지? 고모님한테 선물 보내면서 살살 꼬드겼더니 할머님 댁 주소 주시대? 근처 샅샅이 뒤졌더니 진짜 대전에 있었네. 내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우리 지금 이혼 소송 중인 거 알지? 이러면 오빠한테 불리할 수 있어. 미네야, 이혼은 네 생각이고 우리 아직 부부야. 지금 다시 돌아오면 다 용서해주고 없던 일로 할게. 우리 하윤이는 어딨어? 아빠 안 보고 싶대? 미쳤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져. 안 꺼져? 저는 주의를 끌려고 일부러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한 손으로 112에 신고 문자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오기도 전에 남편이 저를 해칠까봐 극도로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때 사장님 내외가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와 놀란 눈으로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전 남편은 흥분한 나머지 누가 왔는지 전혀 눈치 못 챈 것 같았죠.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참나, 내가 미쳤지. 얼굴 반반한 거에 홀딱 넘어가서. 야, 니네 집 애미애비도 없는 거지 같은 집구석이잖아. 끈 떨어진 고아가 나한테만 의지하고 빌빌거리는 게 은근히 짜릿하길래 같이 살아줬더니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네? 뭐야, 당신 누구야? 사장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돌 사이를 막아서며 저를 보호했습니다. 체구가 건장한 사장님이 전 남편을 노려보자 야비한 전 남편은 바로 기세가 한풀 꺾이더군요. 내가 가출한 내 와이프 데려가겠다는데 누구길래 참견이야? 누구긴, 이 사람 내 동생이야. 이봐, 당신이 말로만 듣던 그 남편이지? 곱게 이혼 도장이나 찍어줄 것이지 왜 남의 가게 와서 행패를 부려? 뭐? 동생? 참나, 저 여자 오빠라는 인간 이민 간다면서 그 길로 행방불명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정민애 대단하네. 이 남자는 언제 또 꼬셨대?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내가 이런다고 말 못할 줄 알아? 호주인가 미국인가 이민 간다더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모르는 그 작자가 당신이라고? 웃기지도 않아. 당신 입 다물고 나가. 지금 당장 안 나가면 무단 침입죄 협박죄로 형사처벌 각오해. 마지막 기회야. 사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이를 갈면서 한 발짝 다가서자 전 남편은 겁을 집어먹었는지 움찔하더니 다음에 다시 오겠다며 물러갔습니다. 저 남자 진짜 제정신 아니네. 미네씨, 괜찮아요? 울지 말아요. 놀란 저를 달래려 푹신한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건네는 사장님 내외에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감사해서 눈물인지 차인지 모를 액체를 억지로 삼킬 때였습니다. 사장님의 시선이 컵을 드는 제 손을 유심히 바라보더군요. 제가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해하자 사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네씨, 지금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너무 이상한 거 아는데 혹시 새끼손가락에 반지 어디서 난 거예요? 어린 시절 헤어졌던 저희 오빠가 직접 만든 건데요. 반지는 왜... 그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사장님에게 반지를 빼서 건네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목 끝부터 올라오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반지를 이리저리 살펴보는 사장님 또한 마찬가지인지 목을대가 들썩였죠. YJ 맞네. 윤지야, 너 윤지 맞지? 너무 닮아서 설마 했는데 나 못 알아보겠어? 오빠야. 설마 오빠? 진짜 우리 현준 오빠야? 내가 오빠를 얼마나 찾았는데. 오빠. 오빠와 저는 와락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그리워 꿈에서도 찾아 헤매던 오빠를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었죠. 알고 보니 오빠는 큰아빠 집에서 천덕꾸러기로 구박받고 사촌 언니들에게 치였지만 호주에는 함께 갔었다고 합니다. 호주의 대도시에서 저희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으로 시작한 식당이 1년 만에 장렬히 망하고 나서 큰아빠 가족은 어린 오빠를 기숙학교에 넣고는 살던 집도 다 빼고 잠적해버렸다고 해요. 갈 곳을 잃은 오빠는 다행스럽게도 선한 한인 부부에게 입양되어 새로운 이름을 받아 살아갔지만 그 집은 이미 다른 국적의 입양 아들이 4명이나 있었고 형편이 넉넉지 않아 나이가 찬 뒤로는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학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인 네트워크를 통해 큰아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허드렛 일을 하며 집도 없이 근근히 살아간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돈 없고 빼없는 동양인들이 타국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였죠. 맥이 풀려버린 오빠는 한국에 있는 할머니를 찾아갈까도 생각했지만 돈이며 시간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고
당장 눈앞에 있는 학교라도 졸업해서 떳떳하게 남은 가족들을 보겠다며 결심했다고 해요. 중간중간 저를 찾아보려 했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SNS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고모나 큰아빠와도 연락이 안 되다 보니 도저히 찾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주에서 대학 과정까지 졸업하고 취업할 일만 남았었는데 오빠는 제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무작정 옛 할머니 댁이 있던 대전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하지만 10년이 훌쩍 넘은 세월 탓에 기억이 희미해져 할머니 댁을 찾을 수 없었죠. 오빠는 낙심하지 않고 언젠가는 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희망으로 처음에는 시장에서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바리스타 새언니를 만나 결혼했고 자리를 옮겨 지금의 베이커리 카페를 연 거였죠. 우리는 밤새 못다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울고 화내고 웃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벌였던 일을 자세히 듣고 오빠는 벌떡 일어날 정도로 분개했죠. 윤지야, 걱정 마라. 그 미친놈 오빠가 네 옆에 걸신도 못하게 해줄게. 어떤 방법을 써서든 비싼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집착에 가스라이팅도 모자라서 사람 이름까지 바꿔버리다니. 내가 보기엔 그 새끼 사주는 핑계고 혹시라도 네 친척들이 찾아올까 무서워서 일부러 바꾼 거야. 너 고립시키고 싶었던 거라고. 정말 미친 사이코 아니야. 그래요. 아가씨라고 불러도 되죠?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내가 다 눈물이 나네. 다들 정말 고마워요. 저 꿈꾸는 거 아니죠? 윤지야, 많이 힘들었지? 이제 가족을 찾았으니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 아니, 나는 어쩐지 처음부터 아가씨한테 너무 정이 가더라니까? 예쁜 아가씨랑 조카가 한 번에 생기다니. 나 정말 너무 행복하다. 여보, 나 만나길 잘했지? 나 덕분에 이렇게 아가씨도 만났잖아. 뭐? 그래, 우리 지수 만난 건 정말 하늘에 감사해야지. 고마워, 지수야. 맞아요, 언니. 언니가 그때 저희 하윤이 분유 데워주신 덕분에 평생 못 볼 줄 알았던 오빠도 찾았잖아요. 다 언니 덕분이에요. 자, 다들 잘 울었죠? 이제 그 찌질한 남자한테 인생을 실전이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자고요. 오빠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승률 좋은 법무법인에 이혼소송 의뢰를 했고 협박죄, 폭행죄, 무단 침입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모두 때려 넣어 형사고소까지 했습니다. 하늘이 도와주셨는지 전 남편은 모든 소송에서 보기 좋게 패소했어요. 제가 제출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베이비캠 영상이며 숱한 집착 문자가 증거로 인정됐기 때문이었죠. 저희 업계는 아주 좁은 편이었는데요. 전 회사 동료들이 제 얘기를 듣고 열심히 소문을 내준 덕분에 전 남편은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잘렸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폭행죄로 이혼 소송까지 걸린 직원을 굳이 안고 갈 이유가 없었죠. 소송이 승소하면서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 인정돼 달마다 200만 원의 양육비를 보내야 했는데요. 폭행죄 벌금까지 겹쳐서 퇴직금까지 몽땅 날리고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된 모양이었어요. 이제는 시무연금까지 털어서 양육비를 보낸다며 양육비를 좀 낮춰줄 수 있는지 남편 쪽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저는 전혀 사정을 봐줄 생각이 없었죠. 게다가 적금금지 명령까지 떨어져 제 주위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니 안심이 됐습니다. 제가 당한 것에 비하면 너무 소소하지만 평생 이 업계에서도 제 주위에도 발을 못 붙일 듯하니 인광보다 싶었죠. 그렇게 오빠를 다시 만나고 3년이 훌쩍 지난 지금 오빠 부부는 카페를 운영하고 저는 경력직으로 근처 회사에 들어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력이 아깝다며 저를 배려해준 새언니 덕분이었죠. 저희 딸은 벌써 4살이 되었고요. 사촌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 종일 졸졸 따라다닌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질긴 끈은 끊어질 듯 이어지며 언제나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아도 결국엔 서로를 다시 찾는 기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